오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하실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은 몸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제발, 더는 마시게 하지 마세요. 한편, 위층에서는 제 며느리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내연남과 함께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의가 저 피도 눈물도 없는 향연을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 기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막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사방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끌고 온 작은 여행 가방이 바닥에 긁히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운 밤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오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를 보고 그를 껴안고 그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듣는 것. 하지만 택시가 아들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치 저 철문 뒤에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지친 눈처럼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밀자 경첩이 마치 집 자체가 신음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옆집 개가 정적을 깨고 쉴 새 없이 짖어댔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이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무겁고 짙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추위와 어두운 예감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두어 번 깜박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내 며느리 유라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가방을 뒤져 비상열쇠를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 구멍에 맞추는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다 타버린 양초에 희미하고 음산한 냄새를 몰고 왔습니다. 거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더는 제 아들의 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는 마치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와인잔 옆에 마시다만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몇 주 동안 잊힌 것처럼 표면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싱크대는 더러운 접시로 가득 차 있었고 의자 위에는 붉은 드레스 한 벌이 마치 누군가 서둘러 떠난 것처럼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지훈아, 유라야. 하지만 제 목소리의 메아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쉬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침실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마치 아무도 잔 적 없는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옷장에는 여행 가방 몇 개가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아무도 없는 걸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마룻바닥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듯한 날카롭고 희미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리는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지하실 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문은 제가 알던 낡은 자물쇠와는 전혀 다른 반짝이는 새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마 전에 잠근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가 이걸 채웠을까? 그리고 왜?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절박한 어머니의 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부수려 했습니다. 칼날이 자물쇠에 부딪힐 때마다 제 심장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 길을 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풀리며 마룻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문을 밀자 곰팡이, 약품, 그리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악취가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거의 뒷걸음질 칠 뻔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낡은 나무 계단을 비추었습니다. 발밑에서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실 구석에서 불빛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체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숨을 거의 멈췄습니다. 그가 제 아들 지훈이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였습니다. 그는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땀으로 끈적이는 머리카락에 진흙투성이의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붉게 충혈된 눈은 두 개의 어두운 구멍처럼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더 마시게 하지 마세요. 저 말 잘 들었잖아요. 제발 불 끄지 마세요. 저는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아들아, 엄마야. 하지만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마자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벽에 몸을 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한때 제 곁에서 미소 지을 때 빛나던 광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아들. 제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이가 이제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악몽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는 흐린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과 곰팡이가 핀 빵 조각, 그리고 여러 개의 약 포장지가 마치 누군가 경멸하듯 던져놓은 것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전구 하나가 외롭게 매달려 희미하게 깜박이며 곧 꺼질 듯 했습니다. 이 지하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유라. 제가 믿었던 며느리. 제가 곁에 없을 때 지훈이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녀. 저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빛이 무서운 것이라도 되는 양 두 눈을 가렸습니다. 아니, 불 끄지 마세요. 그는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그를 감싸 약간의 온기를 주었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를 갈기갈기 찢는 고통을 쫓아내기 위해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그곳에서 어둠에서 멀리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해 그를 소파에 앉혔지만 그는 여전히 몸을 웅크린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이 자신을 지워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 살을 잇는 듯한 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하실 문은 제가 방금 목격한 악몽을 상기시키듯 등 뒤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서서 두 개의 세상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위층은 허식으로 가득 찬 세상, 아래층은 고통과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지훈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그 지옥에 빠지도록 내버려둔 제 자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천천히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폐허가 된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몸을 떨었고 그의 손은 마치 저를 놓치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처럼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차가운 소파에 앉히고 깨끗한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뚜껑에 먼지가 쌓인 낡은 생수 몇 병만이 있었습니다. 한 병을 따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들었습니다. 겨우 몇 모금 마시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목 안 말라요. 그는 아이처럼 겁에 질린 연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 강하고 집안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던 웃음을 가졌던 내 아들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벽에 걸린 약상자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것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이름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용량이 적힌 라벨이 붙은 여러 병의 신경안정제와 정신과 약물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라제팜 2mg, 다른 하나는 할로페리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저는 결코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약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처방전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 원장이라는 의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처방했을까? 누가 감히 내 아들에게 이걸 먹였을까? 가슴이 불타는 듯한 분노로 약병을 손에 꽉 쥐었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반사적으로 거실불을 끄고 지훈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아, 조용히 따라와.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를 빛이 스며들 수 없는 창문의 두꺼운 커튼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틈새로 검고 번쩍이는 차가 대문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라, 제 며느리는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곱슬머리는 빛나는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 옆에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걸었고 다른 손에는 명품 로고가 밝힌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밝혔습니다. 그녀는 차 열쇠를 흔들며 마치 여왕인 양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훈이를 거실 옆에 작은 방, 오래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아, 여기 있어. 소리 내지 마. 저는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틈새로 유라와 그 남자가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샤넬 로고가 빛나는 강렬한 붉은 드레스로 갈아입으며 사치를 과시했습니다. 남자는 재킷을 벗고 와인병을 따서 식당에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과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건배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유라는 남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행복해.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남자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내 사랑. 한편 작은 방에서는 지훈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갈랐습니다. 더는 마시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가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서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가볍고 태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제 아들이 비명을 지르고 애원했고 이제 절망 속에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명품의 화려함과 고통의 어둠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세계가 한 지붕 아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 대한 고뇌와 유라의 뻔뻔함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지나 식당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그들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촛불이 유라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쇼핑한 이야기를 하며 수백만 원짜리 새 가방을 자랑하며 웃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자락을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짐승처럼 갇혀있는 제 아들의 돈을 쓰며 그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소리치고 유라의 화장한 얼굴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 침착해야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식당으로 바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는 뒷뜰로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유리창 너머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은 제가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너무나 자기들 세상에 빠져 있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유라의 환한 미소, 그녀의 어깨에 놓인 남자의 손,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모든 사진이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폭로할 또 하나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과 함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유라는 내연남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도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했을 때 저는 그림자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부엌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를 위해 물이나 다른 것을 찾을 생각으로 5분 옆 서랍을 열었지만 나타난 것은 모서리가 튀어나온 채 되는 대로 쑤셔 넣어진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표지에는 마치 누군가 서둘러 숨긴 것처럼 붉은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은행 서류 뭉치와 부동산 이전 계약서가 있었는데 모두 지훈이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어설프고 떨렸습니다. 제 아들의 단단한 필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전에 서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글자가 뚜렷하고 힘찼습니다. 반면 이 서명들은 압박을 받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위조된 것 같았습니다. 일부 페이지에는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잉크가 마치 급하게 찍은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 모든 서명, 모든 도장을 촬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 뭉치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정확히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놓았습니다. 유라가 알아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으로 모든 구석을 훑었습니다. 낡은 선반 위, 한쪽에 잘못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유라의 여권과 제주도, 강릉, 부산의 호텔, 영수증 뭉치를 보자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훈이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를 꿈꿨던 장소들이 이제 그녀와 그녀의 내연남을 위한 호화로운 낙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으로 된 카드 청구 내역, 비싼 와인,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가방.
모든 영수증이 또 다른 칼날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치를 위해 제 아들의 삶의 조각들을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딱딱한 빵으로 연명하며 지하실에 갇혀 있는 동안 유라와 그 남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고 바다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 뭉치를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 외투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때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의 두꺼운 커튼 뒤로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틈새로 그녀가 복도를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요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대출 서류에 서명해. 응.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 생각하기 싫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또 지훈이 이름으로 대출이라니. 그녀는 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빚더미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가 거울 앞에서 자기만족적인 표정으로 립스틱을 고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마치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태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서류를 검토하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던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화면은 완전히 검었습니다. 제 눈이 책상을 훑었고 반짝이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키보드 옆에 놓인 작은 은색 USB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누구라도 지나쳤을 테지만 저는 그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직감은 유라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서둘러 나와 부엌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치 누군가 잊어버리고 간 것처럼 열린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열었을 때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촛불이 테이블을 비추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완벽한 커플인 양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과시하기 위해 사진작가를 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 중 하나에서는 결혼식 날 지훈이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반지가 그녀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삼킬 듯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영수증, 모든 위조 서류는 제 아들의 삶을 파괴한 배신자를 향해 쏠 총알이었습니다. 유라의 발소리가 더 가까이 부엌 쪽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희미한 첫 햇살이 들어올 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마당에서 울렸고 제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엿보니 번쩍이는 검은 차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라는 늘 그렇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내려와 내연남이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세상을 손에 쥔 듯한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섰고 유라의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여기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모든 희망을 제게 걸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틈새로 그들이 거실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라는 내연남 앞에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에 레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걱정해?
지훈이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떨고 있는 몸뚱어리일 뿐이라고. 지금도 지하실에 그대로 있어. 그녀의 말은 제 머리에 망치질 같았습니다. 피가 끓어오르고 분노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우리 가족의 자랑이 몸뚱어리라고 불리다니.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흰도자기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계산된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면 이 저택을 팔고 우린 하와이로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주 잘했어, 유라. 두 사람은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듯 웃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밀고 단호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라의 손에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부딪혀 금속성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인은 마치 지훈이의 피처럼 마룻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나 돌아오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세상을 그 차가운 시선으로 축소시킨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지하실에 내버려둔 동안 저는 분노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한 단어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외식하고 쇼핑하고 내 내연남과 놀러 다녔지. 그러고도 그를 몸뚱어리라고 불러? 유라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약했어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렸죠.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가 더 빨리 끝내도록 도와줬을 뿐이에요. 사실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녀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하실에 가둔 것에 고맙다고? 약으로 독살하고 그의 인생을 훔친 것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화장한 얼굴에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성을 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연남이 나서서 미끄러운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저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한테는 물어본 적 없어. 넌 그저 그녀의 잔인함에 기생하는 거머리일 뿐이야.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얼어붙었지만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돕기 어린 시선과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 돈, 명예, 전부 이제 제 거예요. 그녀는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위조된 서류, 사치품 청구서, 조작된 행복의 사진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모든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세상 전체를 조종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아들이 지옥에 빠져드는 것을 보는 엄마는 속일 수 없어. 거실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바닥에 깨진 잔에서 떨어지는 와인방울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유라는 돌아서서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마치 이 모든 것이 게임에 불과하다는 듯이 다른 잔을 채웠습니다. 고소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하는 말은 그저 치매 걸린 늙은이의 울음소리에 불과할 텐데 두렵지 않아요. 누가 당신 말을 믿어주겠어요? 그녀의 미소는 비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달빛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작은 방 창문에서 저를 쳐다보는 지훈이의 떨리는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저를 보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 든 USB를 꽉 쥐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아. 절대로.
유라와 마주한 후 저는 지훈이를 그 집에 단 1분도 더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의 매 순간은 제 아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눈을 감은 채 땀에 흠뻑 젖은 셔츠를 입고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아들아, 엄마야. 지금 당장 여기서 꺼내줄게. 그는 눈을 떴고 초점 잃은 시선으로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그의 말은 칼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약하고 떨리는 몸을 느끼며 눈물을 참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들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저 자신도 앞으로 닥칠 일에 떨고 있었지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찾아 지훈이를 감싸 그의 초췌한 모습을 가렸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가벼워서 마치 모든 생명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뒷문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유라의 태평하고 잔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든 죽든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요. 모든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베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직 지훈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른 꽃 덤불 위로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훈이가 건강했을 때 돌보던 바로 그 꽃들이었습니다. 집 뒤의 어두운 골목에 이르렀을 때 오랜 친구이자 전직 구급차 운전사였던 김 기사님의 낡은 승합차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 사진을 찍은 후 그날 밤 그에게 전화했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마른 체격이었지만 굳건한 눈빛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보자 그는 얼어붙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젊은 친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선희 씨.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훈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제 외투로 그를 덮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는 안 돼요.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김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원장님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분을 믿어요. 가는 동안 승합차는 어두운 거리를 지나며 덜컹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지훈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몸서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마시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불 끄지 마세요. 모든 단어가 제 심장의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약간의 기운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들아. 아무도 불을 끄지 못하게 할 거야. 어둠이 이미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익숙한 거리들을 지나쳤습니다. 마치 제가 출장을 떠난 이후로 온 세상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제 오랜 동창이자 김 기사님의 친구인 이 원장님의 개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진료실은 작았고 소독약 냄새가 제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평온한 눈을 가진 이 원장님은 지훈이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팔에 있는 붕대를 풀고 멍으로 가득 찬 앙상한 몸을 살폈습니다. 선희 씨, 이 친구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목에는 결박의 흔적이 있고 이 멍들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원장님은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한 후 그를 수액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원장님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군의 소변에서
강력한 진정제, 로라제팜과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선희 씨. 누군가 그의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 이 약물들을 강제로 복용시킨 겁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망치질처럼 떨어졌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확인된 사실을 듣는 것은 그것을 더 현실적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의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법적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위조된 서류, USB, 그리고 사진이 담긴 봉투를 든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지훈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창문 옆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빗방울이 곧 다가올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당에서 저를 쫓아다니고 제가 동화를 들려줄 때 크게 웃던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상처받고 갇히고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너무 오랫동안 널 혼자 뒀구나. 제 눈물이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느껴야만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를 위해, 정의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이 원장님의 진료실을 나설 때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이는 더 안정되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하실의 그림자가 그를 쫓는 것처럼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유라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동지였던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노련한 사람이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는 일어서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선희 씨, 사소한 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있는 이전 계약서 4본,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유라와 내연남의 사진, 쇠사슬, 플라스틱, 그릇, 흩어진 약들과 함께 찍은 지하실 사진, 그리고 이 원장님의 의료 보고서까지. 모든 물건은 제 아들이 겪은 지옥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모든 서류, 모든 사진을 주의 깊게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증거들은 형사사건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엄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라는 모든 것을 동원해 싸울 겁니다. 그녀는 돈도 있고 좋은 변호사도 있고 언론을 다루는 법도 압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상대하기 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고 교활했으며 내연남이 그녀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축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지하실에 가뒀어요. 이 변호사님,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할 겁니다. 이 변호사님이 예측한 대로 지훈이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온 지 며칠 후 지역 가십성 주간지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보도에 버려진 싸구려 신문에서 큰 글씨로 된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유산 노리고 며느리 모함하는 비정한 시어머니. 기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단어들을 사용해 저를 망상에 빠진 늙은이,
아들의 병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서서 신문을 꽉 쥐고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익명의 전화들.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미친 늙은이. 어떤 사람들은 제 사진과 망상증 어머니, 며느리 중상모략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동네 곳곳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중 하나를 찢었습니다. 비방당한 제 얼굴을 보고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지훈이에 대한 진실을 지우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SNS에 세심하게 준비된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돌보는 척하며 거짓 동정심으로 가득 찬 문구들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족은 저를 오해하네요. 먼 친척인 척하는 그녀의 내연남은 끊임없이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공유하며 그녀를 지지하고 이야기를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유라가 거짓 눈물을 닦는 영상을 보며 그들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출장 중일 때부터요. 모든 게시물이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계속 나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훈이를 자신의 거짓말의 도구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선희 씨, 말로 대응하지 마세요. 진실이 말하게 둡시다. 법원은 몇 주 안에 예비 심리를 열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옆집의 은발과 친절한 눈을 가진 할머니 미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초대하고 차를 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희 씨, 여러 밤 동안 지하실에서 지훈이의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가두지 마세요. 불 끄지 마세요. 라는 비명이었어요. 유라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녀의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래 씨,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훈이를 위해서요. 그 후 저는 유라의 전직 가사도우미였던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저를 보자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약병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숙 씨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해 물었지만 유라 사모님은 저에게 소리치고 다음 주에 저를 해고했어요. 유라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증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님과 저는 미래 씨와 정숙 씨의 모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다른 증거들과 함께 USB에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이야기는 제 무기고의 또 다른 총알이었습니다. 법원 소환장을 받은 날, 저는 입구 앞에 서서 차가운 돌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제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밀며 칼날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아들이 미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지하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붉게 충혈된 눈을 한 깡마른 지훈이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마치 저를 삼키려는 듯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그들 사이를 지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안에서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심리일, 저는 단순한 검은 원피스에 흰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지훈이와 제가 겪었던 애도의 날들을 상기시키는 것처럼요. 무겁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그를 법정으로 부축했습니다. 지훈이는 약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마치 희망의 불꽃이 돌아온 것처럼 새로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의 손가락을 느끼며 제 힘을 전해주려는 듯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들아. 저는 속에서 폭풍이 몰아쳤지만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속삭였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선희 씨, 이 사람이 당신이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가뒀다는 미친 아들인가요? 돈 때문에 이 모든 짓을 하는 거죠?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저를 찔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의 손을 더 꽉 잡고 고개를 든 채 군중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짙고 숨 막혔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지훈이를 맨 앞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유라가 마치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입술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칠했으며 머리는 볼륨감 있게 웨이브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음걸이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은 번쩍이는 검은 정장의 손목에는 빛나는 롤렉스를 차고 도전적인 시선으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는 제 시선을 마주하고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으며 붉은 넥타이를 맨점고 기계처럼 차가운 얼굴의 변호사에게 윙크했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싸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법정 전체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풍채와 엄격한 얼굴에 박 판사님이 들어섰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리자 단호한 소리에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는 엄중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일어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유창한 어조로 법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김유라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 박지훈 씨를 수년간 헌신적으로 돌봐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병력이 있었으며 시어머니인 이선희 씨의 주장은 가족 갈등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이선희 씨는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학대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메모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이 명백한 진실인 양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의 모든 말을 들으며 피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지훈이를 정신병자라고 부르고 제가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말하다니.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셔츠 자락을 꽉 쥔 채 마치 그 말들이 자신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이 변호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선희 씨.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일어섰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젝터로 걸어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린 물그릇과 흩어진 약들 옆 지하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깡마른 지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의 빛이 제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법정 전체가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가렸고 다른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마치 모든 것이 연극인 양 얇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 깊은 곳에서 불안의 빛을 보았습니다. 판사님이 질서를 요구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인 박지훈 씨를 부르시오. 그가 선언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웅성거림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깨를 잡고 증인석으로 오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불빛이 그의 정면을 비추며 손목에 희미한 멍자국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마치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자신을 다시 어둠 속으로 끌고 갈까 두려운 듯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고 대중의 시선,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의 시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이 변호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훈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약을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지만 약만 줬어요. 그는 악몽을 다시 겪는 것처럼 초점 잃은 시선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애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저를 어둠 속에 내버려뒀어요. 모든 문장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법정에 여러 사람들이 입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뒷줄의 한 여성은 눈물을 닦았지만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약했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라를 향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유라 씨, 증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달려가 그를 껴안고 엄마가 여기 있으며 아무도 다시는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진실이 스스로 말해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 팔 아래에서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에 약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가 한 모든 말이 어둠 밖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그 말들이 잊히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차가운 아침에 열렸고 법정 안의 공기는 제 마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서재에서 찾았던 은색 USB를 손에 꽉 쥐고 들어섰습니다. 작았지만 그것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 변호사님에게 건네자 그의 눈이 마치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듯이 빛났습니다. 선희 씨,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고뇌와 결의의 폭풍이 휘몰아쳤지만요. 저는 지훈이를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유라와 그녀의 내연남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 판사님은 의사봉을 두드리고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단호한 걸음으로 프로젝터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장님, 박지훈 씨의 서재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그는 엄중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선명한 음성 메시지가 법정 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몇 주만 더. 약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 거야. 그럼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내연남이 기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자기. 지하실에 그냥 둬. 아무도 모를 거야.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폭풍우처럼 달렸습니다.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색을 잃고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마치 그 녹음이 별것 아닌 소문에 불과하다는 듯이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연남은 공황 상태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으며 손은 절망적으로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제 심장이 벽에 걸린 시계와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었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재판장님, 그 녹음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적 인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이 USB는 박지훈 씨 본인의 서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온전하며 그가 학대당하는 것을 들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시선으로 판사를 향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미래 씨를 부릅니다. 미래 씨는 느린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눈은 저에게 멈췄습니다. 마치 저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는 듯이요. 여러 밤 동안 옆집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불 끄지 마세요. 가두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지훈이의 비명이었어요. 걱정이 돼서 유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불쾌하게 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법정의 망치질처럼 떨어졌습니다. 대중은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든 시선이 의심의 눈초리로 유라에게 향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앉아 있었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오만의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듯한 분노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유라의 전직 가사 도우미인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에 올랐고 유라를 쳐다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약병들을 봤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에 대해 물었지만 김유라 사모님은 저를 꾸짖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정숙 씨의 증언은 유라의 벽을 더욱 흔드는 또 다른 벽돌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지훈이를 다시 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그를 증인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정면을 비추며 창백한 얼굴과 고통으로 붉어진 눈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심호흡을 하고 갈라졌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저를 죄수로 만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깊은 고뇌만이 담긴 눈으로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뒀어요. 약을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어둠 속에 내버려뒀어요. 저는 시체가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법정을 절대적인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웅성거림도 팬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훈이의 고통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유라를 보았고 그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앞에 물잔이 흔들리며 가장자리로 물이 넘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화장한 얼굴을 가로지르는 두려움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억지 미소로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요.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렸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측은 판결을 준비하시오. 의사봉 소리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처럼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마이크가 거의 제 얼굴에 닿을 뻔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선희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길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사이를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플래시는 제 뒤에 있는 유라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지훈이의 손을 잡고 제 손 안에서 그의 앙상한 손가락이 부드럽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골라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눈은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희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들아. 오늘 정의가 말해줄 거야.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준비하는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마치 그 결정적인 날의 모든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려는 듯이요. 유라는 이전 재판에 오만함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묶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마치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은 바로 뒤따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포마드로 빗어 넘겼지만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군중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앉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고 제 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단호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오늘 그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박 판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중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본 법정은 피고인 김유라와 공범, 강민준에게 학대, 계획적 약물 투여, 불법 감금, 문서 위조 및 재산 강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김유라에게 징역 25년, 공범 강민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의사봉 소리가 못이 밝히듯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모든 것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악은 대가를 치른다. 저는 지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셔츠 자락을 꽉 쥔 채 마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아직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끝났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유라는 경찰에 의해 끌려가다가 갑자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경멸적으로 미소 지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봤자 정신 나간 아들하고 그 집에서 외롭게 늙어 죽겠죠?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울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의 빛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내연남은 그녀 바로 뒤에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를 피하려 했었지만 군중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괴물, 기생충 같은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모욕은 마치 민중이 내린 또 다른 선고처럼 그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만족감보다는 고통과 섞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지훈이의 마음과 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의 지옥이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유라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사치와 거짓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화려한 드레스, 높은 하이힐, 값비싼 화장품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지훈이의 고통을 대가로 그녀가 편안하게 살았던 날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 하나하나, 구두 한 켤레 한 켤레, 립스틱 하나하나를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무거운 봉투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그 둔탁한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문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까운 교회로 가져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기부했습니다. 유라의 모든 흔적을 그 집에서, 지훈이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후 저는 지훈이를 도시 외곽의 특별 재활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신선한 공기와 늘어선 나무들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매일 저는 그를 방문하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했고, 그가 좋아했던 팥죽이나 계란찜, 혹은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 같은 간단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약했고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앙상했습니다. 쇠창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몇 숟가락뿐이었지만 팥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 미소는 비록 연약했지만 어두운 날들에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 같았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팥죽 정말 맛있어요. 그가 한 번은 거칠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작은 발걸음이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저는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꽃이 풀 작은 별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꽃다발을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가락이 굳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둠 속에서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진 시선으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행복한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게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꽉 쥐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약속할게. 더 이상 어둠은 없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이를 그곳에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빛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원장님에게 연락해 의견을 구했고 그 역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를 다시 데려온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저는 그를 차에 태웠고 그가 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마당의 떡갈나무가 보고 싶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아직 거기 있어, 아들아. 널 기다리고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가 마치 빼앗겼던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으려는 듯이 심호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한 거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전한 곳이 될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아 마치 익숙한 것과 재회하려는 듯이 나무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재판 기간 동안 제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 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재단을 만들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선희 씨.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알 것 같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요. 지훈의 빛.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어둠이라도 빛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저는 재단의 본부를 제 자신의 집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위조하는 데 사용했던 방, 수많은 거짓말과 범죄를 간직했던 그 장소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 사무실로 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님과 저는 쉬지 않고 일하며 책상을 배치하고 정보가 담긴 포스터를 걸고 매일 자원봉사 변호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방에 서서 벽에 붙은 도움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들을 보며 저는 지훈이의 삶의 일부를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한 번은 제가 재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약과 같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지우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발표된 날, 이웃들, 이 원장님, 그리고 김 기사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존경심 가득한 시선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희 씨, 김 기사님이 따뜻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셨습니다. 증언을 했던 이웃 미래 씨는 저를 굳게 껴안았습니다. 지훈이는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둬서 행운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 제 아들처럼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앉아 지훈이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노랗고 따뜻한 빛이 집의 모든 그림자를 쫓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지훈이를 발견했을 때, 유라와 마주했을 때, 법정에 서 있었을 때의 끔찍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악몽 같았지만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저와 지훈이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바람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한 번 빛을 빼앗아갔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양을 찾아줄게. 그 약속은 지훈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관벽에 낡은 등불이 켜지며 길거리로 나가는 길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 길을 보았고 그 순간부터 지훈이와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이 아니라 우리가 피와 눈물 그리고 정의로 되찾은 빛 아래에서요.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창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계란찜 먹고 싶어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알았어, 아들아. 엄마가 해줄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더라도 다시는 어둠이 우리를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